너무 이른 아침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산과 들로 둘러싸인 외딴 시골길에 한 여자가 멈춰섰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골목 끄트머리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지붕엔 이끼가 무성했고 벽엔 깊은 균열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을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단호했다. 저 집 아직도 사려는 거야. 햇살에 눈을 찡그린 마을 부동산 아주머니가 다리를 꼬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묻는다. 그녀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부채질을 하며 빈정대는 말투로 덧붙였다. 그 집 30년 넘게 사람이 안 살았어.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하지만 그녀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끝내 그 낡은 집을 벗어나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사람처럼 조용히 굳건히 서 있었다. 사실 오늘 아침 그녀는 마지막 남은 소유물 작은 중고차를 팔고 이 집을 샀다. 재산이라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도 통장 잔고도 다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그 차 한 대뿐이었다. 이혼 도장에 잉크가 번지기도 전 수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마을로 왔다. 공증사무소에서 등기 이전 계약을 하던 순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이제 돌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떨게 만든 것이다. 여긴 대체 왜 왔을까? 그녀 스스로도 마음 한편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답은 아직 어딘가 숨어 있었다. 수지는 1km 남짓한 골목길을 지나면서 곳곳에 우거진 잡초 말라 비틀어진 바나나 나무와 앙상한 감나무 가지들을 지나쳤다. 마을 중심에서 떨어진 이 집은 소외된 것처럼 사람의 손길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진이 녹슨 자물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쥐 배설물, 마른 벌레의 껍데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향기가 엉겨붙은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손이 전등 스위치를 더듬고 있을 때였다. 아주 낮고 떨리는 신음이 귓가를 스쳤다. 순간 수지는 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부엌 바닥 타일이 벗겨진 구석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한쪽 다리만 밖으로 나와 있었고 부어오른 다리엔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숙이자 지저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흙과 먼지로 얼룩졌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썹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마을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고 말도 못하세요. 잠시 정적 후 상대방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가족 확인 없으면 저희는 못 움직여요. 괜히 문제 생기면 책임이 크거든요. 수지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그냥 두라고요. 지금 이 상태로요. 그러니까 경찰에 연락하세요. 우린 안 돼요. 뚝 통화가 끊겼다. 수지는 손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노인을 한참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내가 저 할아버지처럼 되었을 때 누가 나에게 손 하나 내밀어 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가서 청소하려고 가져온 옷가지와 물을 꺼내왔다. 부드럽게 노인의 팔과 다리를 닦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로 감쌌다. 그런 다음 부엌 구석에서 가마솥 하나를 찾아내고 남아있던 쌀 몇 줌과 시든 나물로 죽을 끓였다. 죽이 완성되자 그녀는 한 숟갈씩 불어 식힌 다음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가로 가져갔다. 노인의 입술이 조금 떨렸다. 그의 손이 살짝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아주 미약하게,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수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른 채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마도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의 과거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 그날 저녁해는 서쪽 하늘에 노을을 피우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마을의 소리는 하나둘 고요해졌고 낡은 집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마른 수건으로 노인의 손등을 닦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얇았다.
그녀는 문득 노인의 오른쪽 손목에 시선이 멈췄다. 이건 거기엔 희미한 십자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흉터처럼 피부에 박혀있는 그 상처. 수지는 숨을 멈췄다.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 하나가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달간 경남 합천의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던 시절. 어느 밤 열이 올라 정신이 혼미했던 그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비오는 들판에 무릎 꿇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설마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오랫동안 잊지 못했지만 그건 단지 고열 속의 헛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이 노인의 손목에 똑같은 십자 흉터가 있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끼워진 듯한 충격. 수지는 부엌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조금 뒤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렸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듯 반짝였다. 수지는 재빨리 다가가 앉았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노인은 말은 못했지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또다시 작게 젖는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엇인가 말하고 싶다는 듯 입술이 떨렸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깊은 생각이 뒤엉킨 듯 복잡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불이 거의 꺼져가는 아궁이를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벽틈을 비집고 불어왔다. 허름한 주방 창가엔 낡은 커튼이 펄럭이고 달빛이 깨어진 유리창 틈새로 들어와 타일 바닥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찬장을 뒤져 오래된 도자기 냄비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쓸만했다. 찬장에서 꺼낸 누룽지 쌀을 씻고 어제 장에서 사온 들깨잎 몇 장을 찢어 넣었다. 다시 죽을 끓였다. 죽 냄새가 퍼지자 노인은 아주 약하게 코를 찡그셨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그릇을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금방 식혀드릴게요. 한 숟가락씩 아주 작게 떠서 식힌 다음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놀랍게도 그는 조금씩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눈에는 물기가 맺혀 넣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보며 어쩐지 마음이 또 아려왔다. 이 노인은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했을까? 따뜻한 밥 한 끼 정성 어린 말 한마디 없이 버려졌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도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아들은 시댁에 맡겼고 가진 거라곤 이 집 사려고 팔아버린 낡은 차 한 대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도 없이 조용했지만 그 안엔 상처와 결의가 함께 있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 집에 끌렸어요. 뭔가 여길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녀는 그의 이마에 천을 덮어주었다. 이윽고 거친 숨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바닥에 타일 하나가 유난히 틀어져 있는 게 들어왔다.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틈.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칼을 가져와 그 틀어진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 무언가 붉은 천조각이 접혀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그 색을 간직하고 있는 붉은 비단.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수지는 놀라 얼른 천조각을 다시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지나 집에 있니?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거칠고도 낯익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불빛에 비친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채소를 팔던 장할머니였다. 고무신을 신고 손엔 비닐봉지 하나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엔 갓 딴 부추 몇 줌과 감자 몇 알이 들어있었다. 오랜만이네. 이 집에 사람이 다시 들어올 줄은 몰랐지. 할머니는 봉지를 건네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이거 아침에 캔 거야. 혼자 있을 땐 먹을 거라도 챙겨야지. 감사해요, 할머니. 수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봉지를 받았다. 근데 이 집에 웬 노인 한 분이 누워있다던데 장할머니는 흙깃 안을 들여다보며 속삭이듯 물었다. 다들 그 얘기 하던데 거기 부엌에 쓰러진 채 누워있다고? 수지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약하세요. 말도 못하시고 제가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어서요. 장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먼 산을 보듯 중얼거렸다. 이 집 예전에 안 좋은 일 있었지. 자세히 말하긴 뭐하지만 오래전 일이야.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줄게. 그러고는 늦었으니 가볼게라며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다. 수지는 그녀를 마당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다시 돌아온 부엌. 그녀의 눈은 본능처럼 아까의 타일 쪽으로 향했다. 무의식적으로 다시 타일을 들춰보았다. 붉은 비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단 조각을 당겨보았다.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3개의 청자 항아리가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여 있었다. 옆에는 오래된 문서 하나.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종이 붓글씨와 함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종이의 첫 줄엔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병혈어풍증 약방문 단독 이전 서약서. 서명 아래엔 존노락노락이라는 이름과 붉은 손도장이 남겨져 있었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 순간 그녀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뒤편에선 노인이 미세하게 몸을 뒤척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수진이 상자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의 눈이 떠졌고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걸 아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묻자 노인은 눈을 껌뻑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고개를 다시 돌려 먼지를 뒤집어 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당부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바이크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조용하지 않았다. 강하고 거침없었다. 수지는 경계심이 들었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근처의 대걸레 자루를 움켜쥐었다.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물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마을 보건소장 허민규입니다. 근처 분들께 들었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정한 말투였다. 수지는 안심한 듯 문을 열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허 소장은 단정한 차림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심하지만 진지했다. 상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 소장은 들어서자마자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눈꺼풀을 살피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하반신 마비로 보입니다. 꽤 오래된 듯하네요. 영양도 부족하고 어쩌면 뇌출혈로 잠시 언어 기능이 멈춰섰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지는 급히 물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 말했다. 입원도 고려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여건이 되는 한 간호를 계속해야겠네요. 수지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 모든 것이 점점 그녀에게 선택이 아닌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문득 생각났다. 종이. 잠시만요. 이걸 봐주세요. 수지는 아까 발견한 종이를 꺼내 건넸다. 허 소장은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노락. 이 이름? 어디서 봤는데?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잠시 후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한기사 스크랩이었다. 전설적 한의사 노락, 1950년대 동의보감에 맥을 잇다. 그의 제자 중엔 이름 없는 벙거리 도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벙거리, 도제. 수지는 천천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눈빛 속에 깃든 깊고 무거운 비밀. 마치 오랜 세월 숨겨왔던 이야기가 이제야 풀리려는 듯했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낡은 처마를 스치며 집 전체를 살짝 흔들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수지는 죽 남은 그릇을 치우고 물을 드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넣었다. 불길이 피어오르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따뜻해졌다. 그녀는 손을 불 가까이에 가져다 대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등 뒤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노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지는 다가가 도와 그의 등을 세워주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녀가 물으니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젓더니 침대 옆에 놓인 오래된 노트북 가방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 안에서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냈다.
겉표지엔 묵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색이 바랜 연한 녹색 실로 재본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마치 예전 의학 문서처럼 필체가 흐릿하게 나타났다. 한쪽 귀퉁이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 노근원 노락의 도제. 수진의 손이 멈칫했다. 노근원, 그럼 당신이?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가에 이슬처럼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진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거기엔 수십 년 전부터 기록된 약초의 성분 채취법 조제 순서, 그리고 실제 환자에 적용된 사례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송글씨로 남겨져 있었다. 이 약은 목숨을 구하지만 탐욕을 부르면 더 큰 병을 낳는다. 전알이는 마음이 맑은 자 하나뿐. 수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이건 단순한 가정용 민간요법이 아니었다. 이건 철학이자 유산이며 살아 숨쉬는 사명이었다. 노인은 그녀에게 펜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수지는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손을 떨며 몇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버리지 마라. 그 자리 아직 살아있다. 무슨 의미일까? 수지는 곧바로 묻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고이 접어 노트 사이에 꽂아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 옆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밤벌레 소리만 희끗희끗 들려왔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이 집을 산 것도 그를 만난 것도 이젠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수지는 문득 뒤뜰로 향했다. 어제 노인이 가리켰던 방향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잡초를 걷고 발밑의 흙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살펴보던 중 그녀는 낡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다. 화분 속에는 작은 싹 하나가 틔워져 있었다. 그건 붉은 뿌리줄기를 가진 아주 작은 식물이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바로 어제 책에서 봤던 마지막 비방에 등장한 홍근초, 홍겐처 청거와 흡사했다. 아직 살아있었어.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수지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달려갔다. 전화기 건너편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혹시 수진 씨 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재현 기자입니다. 며칠 전 마을 보건소장을 통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이야기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단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노락 선생의 실존 제자 중 생존자는 현재 단 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분이 지금 당신 집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수지는 눈을 비비며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전화기 너머 기자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노락 선생의 제자요. 설마. 그녀는 노인이 아직 자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의 호흡은 얕지만 일정했다. 그의 곁에 놓인 오래된 노트는 여전히 반쯤 열린 채 탁자 위에 있었다. 이걸 기사로 낸다고 수지는 마음이 복잡했다.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걸까?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엔 뜻밖에도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제약회사 직원들이었다. 수진 씨 맞으시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화민제약의 법무팀장 전구진입니다. 이 지역에서 매우 귀중한 유산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협조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겼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전구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단지 확인차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니까요. 저희는 당국과 협력해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처리라는 단어를 쓴 것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결정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직접 전하자. 그 누구보다 진실을 들려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니까. 그날 밤 수지는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다. 렌즈 앞에 노인을 앉히고 천천히 말을 걸었다. 선생님, 오늘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진이 한 글자씩 도와가며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노근원. 나는 노락 선생의 마지막 제자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분은 내게 말했다. 이 약은 100명을 살릴 수도 있고 탐욕 하나에 100명을 죽일 수도 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문장은 분명했고 감정은 뜨거웠다. 수지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소리를 대신 읽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다. 내가 잊히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 약은 잊히면 안 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지킬게요. 선생님이 기다린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동네 작은 인쇄소에서 복사된 약방문 사본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단단했고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심으로 빛났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회의를 시작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소문이 많습니다. 누구는 약초를 파는 데고, 누구는 서울에서 기자가 온다 카더만. 사람들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수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지 않고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마을에 얼마 전 들어온 외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집은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유산을 발견했고 그게 지금 이 마을과 여러분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복사본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다. 이건 1950년대에 작성된 약방문입니다. 노락 선생이라는 분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문서예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 계신 노인은 그분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분은 말을 못하지만 오늘 제가 대신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곧 조용해졌다. 수지는 준비한 캠코더를 회관 책상 위에 올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 노근원 할아버지의 떨리는 송을씨와 수진의 내레이션이 흘러쳐 나왔다. 나는 이름 없는 제자였다. 스승은 늘 말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도 돈도 되지 않기를 바랐다. 영상이 끝났을 때 몇몇 노인들이 눈시울을 훔쳤다. 조용히 박수가 나왔다. 처음엔 한두 사람, 그리고 점점 크게. 그 순간 수지는 화민제약에서 보낸 사람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번엔 더 정중한 태도로 접근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우리는 유산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단 공식적인 연구와 상업화를 통해서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유산을 파는 겁니다. 이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에서 전해진 지식이에요. 마땅히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돈도 명예도 포기하시겠단 말입니까? 수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예, 대신 이 마을엔 지킬 것이 생깁니다. 결국 약초연구소 협동조합 설립안이 마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수지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청년 귀농 지원. 모두 이 땅에서 자란 걸 이 땅에 돌려주는 걸로. 며칠 뒤 도청에서 공문이 도착했다. 전통 지식보호 시범마을로 이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노근원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안엔 평안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리고 그 바람 속에서 수지는 마치 노락 선생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뿌리가 깊은 약초는 아무리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너는 그 뿌리를 찾아낸 자다. 그날 이후 수진의 일상은 바쁘고도 조용한 전쟁의 연속이었다. 마을 곳곳에서 전통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외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협력하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고 어떤 이는 슬쩍 정보를 빼내려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폐산업 단지 쪽에서 수상한 공사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저기 그 화민제약 놈들이 산 너머 땅 일부를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어. 옛날에 군사기지 있던 그쪽 말이야. 수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지도에서 접근초, 최 근처 처옥도가 자라던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였다. 그녀는 바로 차를 몰고 산을 넘었다.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겨우 도착한 그곳은 이미 높은 철제 펜스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상태였다. 출입금지, 허가 없이 들어오면 법적 처벌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 뒤 밤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산길로 올라 담장을 넘기로 결심했다. 함께 간 사람은 딱 2명. 노근원 할아버지와 조용히 약초 지식을 전수받고 있던 고등학생 아이 한결이었다. 이 길, 예전엔 의료부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어두운 길을 짚었다.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자연 그대로 숨쉬고 있었다. 작은 계곡을 건너고 낙엽 쌓인 오솔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수지는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여기에요. 한결이 입을 열었다. 그가 가리킨 곳엔 작은 둔덕과 그 아래 숨은 돌로 쌓은 재단 같은 구조물이 있었다. 그 위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표면엔 한자로 신여부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약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드론 소리가 윙윙 들려왔다. 누군가 이곳을 이미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결단을 내렸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말린 접근초 뿌리손으로 적힌 복제 방문, 그리고 누렇게 바랜 노락 선생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약초는 아무 힘도 없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자가 진심을 지닌 자라면 나의 마음 또한 너의 손에 전해졌음을 믿는다. 순간 수지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녀는 상자를 안고 다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 갑작스레 화민제약 경비 인력과 마주쳤다. 멈춰, 이 지역은 사유지야. 수지는 조용히 말한다. 당신들은 토지를 샀을지 몰라도 이 약초의 의미는 사지 못했어요.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마을로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날 전국 뉴스에 한 줄의 기사가 떴다. 무허가 연구시설 민간 전통 약초 보호구역 침해 논란. 그리고 몇 시간 뒤 또 하나의 기사. 무명 여성 70년 전 한의사의 마지막 기록을 찾아내다. 인터뷰 요청은 쇄도했고 협력 제의도 밀려들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약초 정원에 나와 있었다. 아이들은 정성껏 씨앗을 심고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접근초와 백근초를 구분하는 법을 천천히 가르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유산은 종기에 적힌 글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 그저 한 명의 지킴이일 뿐이다. 이 씨앗은 앞으로 자라날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낡은 집을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거의 비밀, 잊힌 유산, 그리고 사람 사이의 진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단지 집을 산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남긴 마음의 씨앗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여정은 단순한 희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상처, 따뜻한 배신,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까지 수많은 감정을 함께 겪었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다가도 결국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경험. 이게 바로 좋은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편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진심을 지키기로 했다. 이 한 줄이 가슴에 남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꾹, 구독을 꾹, 그리고 다음 편 기다릴게요.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이와 곧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